이제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을 걱정을 할 게 아니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을 걱정해야 된다. 기준금리 그림하고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딱 그림을 그려보면 정확하게 거울 이미지입니다. 과다한 것은 피해야 되고요.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긴 안목으로 봐라.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중 패권 전쟁, 지금 미국은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고 긴축을 하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준율 인하를 하고 막 유동성을 더 공급을 하고 이러한 일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이 중국의 지금 그 오히려 정부 경쟁력, 예, 금융의 어떤 그 파워 이게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2008년도에는 중국의 그러한 그 전략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빨리 회복할 수 있었고 이번에도 좀 중국이 돈을 풀고 이러면서 좀 세계 경제 특히 한국 경제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우리는 중국의 금융시장은 자본시장의 체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중국의 어떤 그 금융에 큰 충격이 오면 얘네들은 그날로 송금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걸 다 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중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자금들이 어느 날 순간 빠져나가는 것을 이제 제일 저는 걱정한다고 보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지금 중국 경제가 실물 경제가 좀 안 좋아지니까 지준율도 낮추고 여러 가지로 이제 경기 부양책을 하는 것인데 중국도 사실은 좀 어렵긴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근데 전 중국은 그 행정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 그 뭡니까 그냥 당장 무너질 것 같은데도 안 무너지고 지금 김정은 체제 10년 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행정력이라는 게 그 독재에 의한 그러니까 행정력에 의한 그죠 시장의 규제. 망하지 마. 너 망하면 안 돼. 그냥 우리 그런 사태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번 봤잖아요. 그렇죠? 저거 망한다 그랬는데 안 망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서 이제 알게 된 게 이제 러시아 리스크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한 지금은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무슨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땐 정부에 의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모든 거래가 중지되거나 그 비합리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했던 엄청난 자금들도 그거를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걱정을 하면서 이탈할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것이 신흥국에 대한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신흥국으로 번지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중국에 들어가 있는 그 미국계 자본 또는 유럽계 자본들이 항상 그 어떤 정치적인 위험 또는 뭐 지오폴리티컬한 그런 위험을 안고 있었죠.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치권하고 로비를 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해왔었는데 점점 그 분위기가 특히 미국의 입장이 강경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나서 쉽지 않아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중국에 들어가 있는 그 미국계 기업들도 이제 점차 발을 빼는 쪽으로 지금 갈 거다.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게 이번에 러시아 사태도 봤지만은 마치 미국의 경우에는 러시아에 뭐 핵폭격이라도 할 것 같이 강경한 언사를 하면서도 실제로 그 러시아 제재를 보면 그렇게 강경하질 않았어요. 말폭탄만 한다. 말통만 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상당히 미국의 이익이 많이 계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기억하시다시피 98년도에 우리가 IMF 위기가 왔고 97년에 말에 우리가 왔고 98년도에 가을에 러시아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 생각을 하고 러시아에 가가지고 야 한국 가는 거 봤지? 은행도 다 팔고 자동차 공장도 다 넘기고 자기네들이 IMF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 봤지? 러시아 너희도 막 그렇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러시아 재무장관이 돌연 미국에 대한 은행 채무를 그냥 그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미국계 은행들이. 네. 그래가지고 재무부 장관 루빈을 불러서 아니 당신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저렇게 어느 날 갑자기 모라토리움을 하냐, 가서 빨리 사과를 해라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금융 제재를 하면 그만큼 미국도 그 강력한 어떤 그런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면이 있다. 따라서 이 자본주의 체제하고 러시아, 중국의 어떤 공산주의 체제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줄타기와 같은 그런 공생관계를 계속해 나가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보면 아마도 이제 빠져나올 거고요.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중국은 그 나름대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한 그 나름대로의 전략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것이 성공하냐에 따라서 20년 뒤에 세계 경제는 지금과 같이 미국 유일한 강국이 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중국이 거의 비등한 규모의 경제 규모의 강국이 될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로 먹고는 사는 나라니까 이게 참 양쪽 눈치 보느라 힘들어요. 이번에 근데 러시아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실 러시아에 투자한 우리 현대차 뭐 주가도 안 좋았고 뭐 이거 공장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 중국에는 더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도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뭐 똑같이 세계 경제. 중국에 지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좀 우리도 이제 슬슬 중국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저는 후자라고 봐요. 빠져나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사드 사태에서 봤지만은 중국은 우리하고 그러니까 가깝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가깝다는 게 아니라 지리적으로는 매우 가까운 나라인데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고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고약한 이웃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 한다 그랬더니 뭐 그때 롯데며 뭐 그죠? 그때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를 던지면 그쪽에서 10개 던지거든요. 우리 다 까먹고 계시잖아요. 90년대 초에 우리가 마늘이 너무 중국서 많이 수입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마늘 그 농사꾼들이 엄청나게 어렵게 되니까 그 당시에 정부가 마늘에 대한 관세를 한 400% 때려버렸거든요. 그때 이제 제 기억에 산자부 장관인가 그 경제수석이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인데 그렇게 되니까 중국이 그냥 한국산 전자제품에 대해서 그냥 완전 수입 금지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800만 달러인가 마늘에서 재미를 몰라 하다가 8억 달러인가 전자제품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굉장히 그 무지막지한 데가 있다. 그런 면에서 중국에 그 너무 깊이 인볼브하는 것은 전략상으로 저는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아니면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중국하고 협력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빨리 빠져나오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라는 의견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뭐 홍콩을 포함한 그 중화권까지 포함하면 동아시아 이 점은 거의 30몇 % 정도의 우리가 비중이 그쪽에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 비중이.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또 대부분이 우리 무역 흑자의 대부분의 뭐 60, 70%가 또 그 가운데서 나온다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러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시도가 되는 가운데서 어떤 제재들이 가해지게 되면 엄청난 우리 한국 경제에 또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에 예를 들어서 공장을 세워가지고 재료를 공급했잖아요. 네. 그 중국에 있는 공장을 말레이시아로 옮기면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수출에서 말레이시아 수출로 옮겨가는데 그게 뭔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을 걱정을 할 게 아니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을 걱정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그래요? 전기차 같은 경우 지금도 제가 듣기에는 뭐 전기 트럭이나 뭐 전기차 그 뭡니까 골프장에 있는 전동차는 거의 제가
저 중국산이라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중국산 제품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거다. 저는 그게 오히려 걱정이 된다고 봐서 전략적으로 중국과의 어떤 그런 과거에 우리 한 30년 전에는 미국 비중이 너무 컸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꾸자 해갖고 중국 바꿨는데 이제 중국이 너무 크니까 이제는 동남아시아나 또는 남미나 아프리카나 좀 아니면 중동이나 우리 좀 다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것만큼 그런 다른 대체 시장.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고 중국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건데 과연 그러한 성장을 이루어내는 나라가 새로 있을 것이냐? 있죠.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떠오르는 나라잖아요. 브라질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도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무역 종합상사 근무하시는 분이 정말 열심히 수출할 때 그런 가운데서도 주로 이제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그런 중국 가라 그러면 상상도 못 했거든요. 이제 중국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 보고 예를 들어서 야, 브라질 가서 장사해. 브라질 가서 수출해. 그러면 별로 안 내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동남아시아의 중요성을 느끼고 그쪽에 탄탄한 어떤 그런 장사의 기반을 저는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 아니고도 저는 가능성 많다고 찾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한국의 경제 상황을 좀 보면 지금 이번 한은에서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한은이 아직 총재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했는데 그 정도로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좀 심각한 거 아니냐. 또 뭐 가계부채 문제가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혼돈하면 안 된다고 봐요. 뭐냐면 그 정도로 물가가 심각하다. 그 정도로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가 아니고 그동안 지나치게 금리가 낮았다. 저는 이창영 총재 후보자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봐요. 지나치게 금리가 낮다는 거죠.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오이고 싸니까 돈을 빌리자. 그래서 빌려갖고 뭐 예를 들면은 그렇죠. 뭐 페라리도 타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금리가 낮은 것은 지나치게 낮다. 그걸 이제 정상 수준으로 돌려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가면 이제 정상 수준으로 오는 거냐, 이제 그죠? 그 부분은 이제 학자마다 좀 다를 텐데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1.5잖아요. 네. 1.5는 정상 수준보다 낮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한 1%포인트는 더 올라가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상 금리를 3에서 3.5로 보거든요. 네. 일단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는 좀 높아야 되지 않나요? 이제 그거는 두 가지. 네. 하나는 물가가 어떠냐. 물가가 어떠냐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율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달러가 저렇게 강세가 되면 우리가 더 높아야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한국도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가 또 역시 매파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나는 그 전제를 저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경기가 나쁘다. 경기가 나쁘다. 지나치게 나쁘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금년 성장률을 보통 2.56에서 3.0 사이로 보잖아요. 많은 연구소들이.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 5년 동안의 성장률이 2.5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빼고도 그러니까 2.5에서 3이면 뭐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여론들은 특히 이제 기업 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위기를 과대 포장하는 거죠. 지원책 좀 달라.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올리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거시 정책을 이렇게 균형 있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문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너무 낮아가지고 부동산 투기 그다음에 소비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걸 정상으로 돌려놔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못했거든요. 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표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경제를 정상 수준으로 돌려놓는 수준의 그 금리 환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2.5를 제가 그 수준으로 2.5에서 예, 더 올리느냐. 그건 이제 그때 물가 상황이라든지 경기를 고려해서 우리의 그 인플레이션 상황은 그 경제학적으로 어떤 위치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이번에 4%대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부동산 임대 미국처럼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동산 집값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안 됐기 때문이지 비중이 포함이 됐으면 우리도 미국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비중이 작죠. 예, 비중이 작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소비자 물가가 지금 4 정도 나오는 거고 문제는 이제 이게 조금 기저 효과 때문에 금년에 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떨어질 텐데 3% 아래로 떨어지냐? 저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3이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3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목표 물가 상승률을 2%로 잡을 거냐? 이제 그게 이제 그 중요한 건데 저는 아마 연말 되면 뭐 누가 하는 총재가 될지 모르겠으나 물가 목표치를 2.0에서 2.5 또는 2.0에서 3.0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예, 바운더리로 잡아가지고 3%라도 뭐 물가 과히 심하지 않다 이런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물가는 이제 더 잡기 힘들어지겠죠. 네, 그 말씀하신 예상하시는 그 2.5에서 3% 정도의 우리 기준금리가 현실화됐을 때 이게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너무 이제 낮은 수치다 보니까 단위가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유동성에서. 기준금리가 2.5면요, 그죠? 굉장히 그 시장 대출 금리로는 일반 신규 대출 금리로는 거기 한 4%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한 6 정도, 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7% 이자율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 못 내죠. 주식 시장도 7% 올라가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식 시장 좀 가라앉고 부동산 시장은요, 저는 확실하게 가라앉는데 전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지난 15년 동안 기준금리 그림하고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딱 그림을 그려보면 정확하게 거울 이미지입니다. 올라가면 내려가고요. 내려가면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준금리가요. 2.5에서 3이 되면요. 주택가격은 상승률이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장소에서 서울 아파트 상승 가격 상승률을 제로로 잡고 싶으면 기준금리가 2.5에서 3 정도 가면 잡힌다. 왜냐면 과거에 전례가 그랬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기준금리가 아까 2.5, 3 정도 가면 일단은 주택가격은 저는 확실히 근데 그렇다 그래서 반포에 뭐 어떤 특정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간다.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특정 지역은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태원이나 뭐 어디 한남동에 뭐 100억 넘어가는 거 있다면서요. 그렇대요? 있대요. 근데 그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베팅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가격 올리면 가격 올리 갖고 있는 게 돈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를 보고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저는 생각하면 그리고 그런 걸 잡으려고 하면 저는 못 잡는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그냥 이렇게 좀 안정화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그런 얘기가 된다면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평균 아파트 가격은 0%로 가는데 0%로. 그중에서도 10%씩 뛰는 것도 있고 그중에 10% 빠지는 것도 있고 그게 평균적으로 0%라는 거지 그중에서도 등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주로 어디가 많이 빠질 것 같으냐 하면은 이제 강남에서 먼 쪽은 많이 빠질 것 같고 강남은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면서 평균적으로는 0%를 유지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똘똘한 집 한 채 맨날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요. 단군 1에서부터 항상 있었어요. 그거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주택 정책을 펴면 절대로 못 잡는다고 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한국 경제 지금 어쨌든 뭐 저물가, 고물가, 그다음에 그 경기 부진 이런저런한 어려움이 있지만, 근데 일단 경기 부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는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2.5% 성장만 간다고 하면 예년에 비해서 크게 나쁘지는 않다. 근데 저는 2.5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안 나올 것 같으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나마 성장률이 그렇죠. 코로나 2000년은 말고요. 네. 2000은 마이너스 1.0인데 그 마이너스 1.0도요. 정부가 한 100조 이상의 돈을 풀어서 마이너스 1이거든요. 돈을 안 풀었으면요. 마이너스 한 3 됐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4라 그러는데 4도 사실 계산해 보니까 3.99인가 98이에요. 그러니까 반올림하니까 4든 거거든요. 어쨌거나 좀 훅 박하시군요. 0.2%를. 그러니까 정부가 항상 그러거든요. 보면은 어쨌건 그래서 지금 그 작년 성장률이 4% 나온 것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는 것이 사실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에요. 작년에 수출 되게 많이 했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작년에 수출 많이 된 거는요. 금액이 물량은요. 작년에요. 수출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그 금액이 많이 올랐지 물량은 안 증가했어요. 워낙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네, 가서 한번 보세요. 4.0% 성장 중에서 수출이 기여한 바는 0.8인가 밖에 안 되고 3.2가 내수거든요. 그 내수가 뭐 때문이었냐? 정부가 돈 풀어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새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이 돈을 푼다고 그러면 뭐 한 2.5, 3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내수 쪽에서 굉장히 좀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 이거 이제 우리 연준이 경착륙을 하게 되면 이거 다 의미 없는 거고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울 거니까 잘 어떻게 좀 마무리하는 상태에서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플레이션을 2, 3%대로 만약 연말까지 잡을 수 있다면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2%, 2.5% 정도 유지가 된다면 이거는 금융시장, 우리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 지금 3이 넘어갔는데 정부가 잘 해가지고 그걸 2.5에서 3% 안짝으로 관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성장률도 지금 3이 안 나올 거라고 지금 다들 예상하는데 이게 만약에 신 교수 걱정하는 대로 2%대가 아니라 그래도 2.7893 가까이 가면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나 그렇다고 해갖고 코스피가 뭐 2,600 하던 게 3,000, 3,500으로 뛴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근데 만에 하나 인플레가 걷잡을 수 없이 3.0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성장률이 2%가 위태로운 정도로 이렇게 추락을 하는 경우에 윤석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뭐 사실은 여야 그 뭐 윤석열 당선자가 됐든 뭐 그 여당 후보자가 됐든 주식시장을 당선되면 확 올리겠다 이런 어떤 공약들을 많이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뭔가 정책을 만들 것도 같기는 한데 아직은 가시생이 없죠. 저는 그 대통령 후보에 나선 사람이 주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제가 박근혜 때 그걸 봤거든요.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2008년도에 막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전 개인적으로 그거 하면 안 된다. 아무리 그게 표가 몇백만 표가 든다 하더라도 대통령 하시는 분이 저는 주가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또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다 얘기했잖아요. 모든 후보가. 그러니까 퉁친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주식 투자자가 늘어났고 이분들이 지금 뭐 되게 정치 세력이 거죠. 물려가지고. 정치 세력이 된 거죠. 정치 세력이 된 거죠. 이익 집단이 된 거죠.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 주식 시장에서 뭐 한두 달 해갖고 털고 나올 거라면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꾸준히 이것을 그죠? 하나의 자신의 그 자산을 관리하는 투자의 수단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정치가 개입 안 되는 게 안 될수록 좋은 거예요. 아니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후보 하면서 뭐 내가 뭐 나스닥이 얼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셨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우리 허니문이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좋은 어떤 여러 가지 기대감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 상황 이걸 기대하기는 좀 나는 난감하겠네요. 허니문은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한담을 한번 여쭤봤고요. 네, 오늘 신세동 교수님하고 지금 거시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 그다음에 이제 국내 주변 환경을 둘러싼 거시경제 환경을 좀 살펴봤는데요. 참 녹록진 않네요. 뭐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랬죠. 항상 그랬기 때문에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근데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면 진짜 누구 말 맞다나 과도한 건 피해야 돼요. 비투. 뭐 그게 빚이든 아니면 어디 몰빵을 하시든 과도한 것은 피해야 되고요.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시고요. 그다음에 긴 한목으로 봐라. 긴 한목으로 보면 반드시 내려가면 올라오고요. 올라오면 반드시 내려가는 그런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긴 한목으로 보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뭘 안 해야 되냐. 그죠? 영끌 하면 안 되지. 영끌. 그렇죠.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절대로 패망하는 적이 없는데 무리하게 과도한 빚을 끌어다가 하면 누구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시죠. 신세동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